그날 새벽 경비실은 유난히도 싸늘했죠. 낡은 난로의 열기도 채 가시지 않은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에 서서히 피어오르던 싸늘한 의심 때문이었을까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 속에서 먼지 뽀얗게 쌓인 낡은 외상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손때 묻은 표지는 너덜거렸고 펜으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답니다. 이 아파트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저는 이 경비실에 있는 물건들은 웬만큼 다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외상장부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지요. 혹시 누가 몰래 숨겨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장부를 펼치자마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은 지 이제 1년 남짓. 전임 대표가 남기고 간 자료들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문서라고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눈은 가늘어지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주민들 간에 오고 간 돈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어떤 집은 몇만 원, 어떤 집은 몇십만 원. 대출이나 급한 돈을 빌려주고 빌린 기록들이었죠. 하지만 제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제가 아는 한 주민의 이름 옆에 적힌 유독 큰 금액이었답니다. 김씨였지요. 늘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작은 민원 하나에도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김씨가 이렇게 큰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에 저는 솔직히 놀랐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아직 갚아지지 않았다는 든미수라고 붉은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지요. 순간 제 가슴에는 차가운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못된 생각이었지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 사람이 돈 앞에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김 씨를 꽤 신뢰하는 편이었답니다. 항상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이 장부의 붉은 글씨 앞에서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요. 제 자신이 너무나 속물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도그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답니다. 낡은 난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제 머릿속을 뿌옇게 채우는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저는 그렇게 첫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밤은 온통 다른 소리로 채워졌답니다. 외상장부를 발견한 이후 저는 밤만 되면 귀가 유독 밝아졌지요. 특히 새벽녘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에 신경이 곤두섰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 못 이루는 노인의 불면증이려니 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들은 제게 특정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 누군가 발소리를 죽여 걷는 듯한 사박거림,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둔탁한 소리들. 마치 무엇인가를 옮기는 듯한 혹은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듯한 소리들이었지요. 저는 경비실 창문 틈으로 어두컴컴한 복도를 내다보았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복도는 항상 길고 음침했지요. 제가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날은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낡은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다음 날 아침에는 복도 한편에 놓인 폐지 상자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답니다. 또 어떤 날은 새벽녘에 쿵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가 도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지요. 저는 그 소리들이 김씨 집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그의 집은 제 경비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저는 나이 탓에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는 줄 알았지만이 소리들만큼은 유독 선명하게 들렸답니다. 마치 제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그 소리들을 기다렸답니다. 창문에 귀를 바싹 대고 복도의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라도 포착하려는 듯 눈을 부릅떴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김 씨가 그 외상장부의 돈 때문에 몰래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밤중에 몰래 돈을 빼돌리거나 혹은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짐을 싸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까지 했지요. 제 이웃이었던 김 씨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의 성실하고 선량했던 모습은 제 눈에는 가식으로 보였고 그가 밤중에 내는 소리들은 모두 음모의 증거로 여겨졌지요. 밤마다 경비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는 제 마음을 갉아먹는 칼날과 같았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이 공포스러웠다기보다는 저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김 씨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이 더욱 저를 잠 못 들게 했답니다. 그 고요한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제게는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괴담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며칠 밤낮을 외상장부에 매달렸답니다. 낡은 돋보기로 빼곡한 글씨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써딘가 허술한 구석이 없을까 눈을 부릅떴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속이려는 사람에게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결국 제 눈에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장부의 한 페이지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굵은 펜으로 크게 적힌 액수였지요. 700만 원. 그것도 다른 기록들보다 훨씬 최근 날짜에 적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돈이 나간 기록은 있는데 그 돈이 누구에게로 갔는지였던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답니다. 다른 모든 거래에는 빌려간 사람의 이름과 날짜 금액 그리고 간략한 용도가 적혀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김치값 병원비 같은 간단한 메모라도 있었는데 이 700만 원만은 덩그러니 금액만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분명 이건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누가 7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아무 기록도 없이 빌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 금액은 장부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액수였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김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아파트 공동관리비가 잠깐 비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때도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찜찜함이 남아 있었지요. 혹시 그때도 김 씨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7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문질러 보았답니다. 마치 지워버리려는 듯이요. 하지만 잉크는 굳게 박혀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답니다. 이것 바라감이 나를 속이려고 해?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답니다. 그동안 제가 김 씨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제가 입주자 대표가 되고 나서 그의 경비 업무를 여러모로 도와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김 씨가 이 7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장부에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동안 밤마다 들렸던 이상한 소리들도 이 돈과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늦은 시간 몰래 장부를 조작하고 돈을 옮기는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심장이 벌렁거렸고 손끝이 저릿저릿했답니다. 저는 이 낡은 외상장부 한 권의 인간의 탐욕과 기만 그리고 배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확신했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 씨가 서 있다고 믿었지요. 제 오랜 이웃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제 눈에는 그 장부에 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김 씨의 비웃는 얼굴처럼 보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비실 문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온몸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지요. 마치 온 세상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이웃들은 평소처럼 제게 인사를 건넸지만 제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저를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대표님? 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대표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하는 아저씨의 말도 전부
제가 외상장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알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제 마음이 이미 시꺼멓게 물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특히 제게 가장 거슬렸던 것은 301동에 사는 박 씨였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는 아파트 내의 소문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었지요. 그날 아침에도 그는 관리사무소 앞에 서서 몇몇 주민들과 시시덕거리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려 하자 박 씨는 굳이 큰 소리로 말을 했답니다. 요즘 아파트에 무슨 도둑이라도 들었나? 밤마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그의 눈은 저를 향해 번뜩였고 그 말에는 분명 김 씨와 외상장부에 대한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답니다. 박 씨는 제가 김 씨와 외상장부 문제로 끙끙 앓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아니었자면 그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제가 김 씨를 의심한다는 소문을 이미 퍼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지나쳤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모두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내가 이렇게 속 끓이는 것을 모두가 알고 비웃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추잡한 돈 문제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지요. 박 씨의 비아냥거림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답니다. 저는 김 씨에 대한 분노를 넘어이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제가 그들에게 놀림감이 된 것 같았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은행나무는 푸른 잎을 흔들며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평화로운 풍경마저도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치 수많은 눈동자들에게 둘러싸여 심판을 받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제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폭발했지요. 괜한 화풀이를 가족에게 했답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 밥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한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며 숟가락을 놓았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통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잠도 못 자는 것 같던데 라고 묻자 저는 버럭 화를 냈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놈의 경비실 일이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제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간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으로 물들었지요. 제가 평소에도 고집이 세고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긴 했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심했답니다. 제 아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말없이 상을 치웠고 그 뒤로 저는 아내의 등에서 느껴지는 서운함과 실망감을 외면했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들 녀석에게도 괜한 시비를 걸었지요.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을 거야? 나이 20도 훌쩍 넘었는데요. 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말이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쿵 하고 울렸지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는 자책감이 들었지요. 외상장부의 문제로 시작된 저의 분노는 어느새 제 가족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답니다. 제 고집불통 같은 성격이 문제였을까요? 너무나 쉽게 남을 의심하고 제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저의 못난 마음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김 씨가 정말로 그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야, 내 예감이 틀릴 리 없어.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제가 가족에게까지 못된 말을 퍼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그날 밤텅 빈 거실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답니다. 제 고집이 제 가족마저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경비실로 향했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 씨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답니다. 저는 다시 외상장부를 펼쳐들었답니다. 한 장 한 장 찢어질 듯이 거칠게 넘겨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다른 페이지들은 종이 질감이 그대로 느껴졌는데 마지막 페이지만 유독 조금 더 두껍고 거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무엇인가가 덧대어져 있는 것 같았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문질러 보았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이질감.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 두꺼운 종이층을 벌려보았답니다. 맙소사.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와 뒷표지 사이의 손바닥만 한 작은 수첩이 끼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낡고 얇은 스프링 노트였답니다. 겉표지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김 씨가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숨겨둔 건가? 한 생각에 저는 손이 떨렸답니다. 분명 외상장부의 내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요. 제 머릿속은 온갖 상상들로 가득 찼답니다. 김 씨가 이중장부를 만든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얇고 가벼운 무게감이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스프링을 조심스럽게 벌려 첫 페이지를 넘겼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마치 암호처럼 보였지요. 이것 봐라. 감히 나를 이렇게까지 속이려 들다니. 제 안에서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 수 없는 호기심도 함께 밀려왔지요. 이 수첩이 과연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답니다. 경비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낡은 수첩은 제게 마치 저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이 작은 수첩이 앞으로 제게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는 김 씨를 경비실로 불렀지요.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섰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지만 제 귀에는 비웃음처럼 들렸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있는 김 씨를 향해 외상장부와 그 밑에서 발견된 수첩을 탁 하고 던지듯이 내밀었답니다. 김 씨 이게 대체 뭐여? 나한테 할 말 없소?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김 씨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그의 시선은 장부와 수첩을 번갈아 보던 이인의 바닥으로 향했지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대표님 그건. 그는 말을 더듬었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지요. 바란의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못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게 뭔데? 왜 그 장부 밑에 이런 걸 숨겨뒀어? 그리고 700만 원은 어디로 갔어? 왜 장부에는 아무 기록도 없어? 왜? 저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면서 도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제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 침묵은 제게는 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김 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대표가 된 후에 당신 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700만 원 당신이 빼돌린 거 아니야? 어? 말해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씨에게 다가갔답니다. 제 눈에는 이미 눈물이 핑 돌고 있었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울컥했지요. 김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대표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오해라고? 그럼 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700만 원은 뭔데? 이 수첩은 또 뭔데? 다 설명해봐. 당장. 저는 김 씨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답니다. 그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죄책감에 대한 눈물처럼 보였답니다. 저는 제 이웃을 제가 믿었던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었답니다. 그때는 몰랐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얼마나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는지를요. 경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가슴 속에는 미처 풀지 못한 분노와 함께할 수 없는 불안감마저 싹트고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라면, 저의 못된 고집 때문이라면 저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김 씨는 결국 제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경비실을 나섰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벌을 받은 아이처럼 축 처져 있었지요.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그를 쫓아 나섰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뒷골목.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곳이었지요. 저는 그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따라갔답니다. 김 씨, 거기서 이대로 도망갈 생각이야?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답니다. 김 씨는 제 목소리에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요. 저는 그의 팔을 덥석 붙잡았답니다. 그의 팔은 생각보다 가늘었고 힘없이 제 소나기에 잡혔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도망치려는 자의 변명으로만 들렸답니다. 놓으라고? 당신이 이 700만 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때까지는 절대 못 놔줘. 이게 대체 무슨 돈인데? 왜 장부에도 안 적어놓고 이 수첩은 또 뭔데? 진실을 말해.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그쳤답니다. 김 씨의 눈은 저를 피하는 듯 고개를 돌렸다가이내 제 눈과 마주쳤지요. 그의 눈에는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답니다. 어두운 골목의 찬 공기가 우리의 숨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답니다. 대표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답니다. 그 순간 제 분노는 극에 달했답니다. 말할 것이 없다고? 그럼 죄를 인정한다는 거야? 끝까지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답니다. 말할 것이 없어? 좋아,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법정에서 밝혀낼 거야. 당신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려도 괜찮다는 거야? 저는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답니다. 제 목소리는 어두운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제 목소리에 화답하는 듯 했지요. 김 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떨림이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고 제 손을 조용히 뿌리쳤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저는 홀로 어두운 골목에 라마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제 가슴속은 여전히 분노와 함께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답니다. 마치 혼자서 거대한 벽을 보고 소리치는 듯한 허탈감이었지요. 그때는 알지 못했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를 몰아세웠는지를요. 그 어두운 골목의 찬 바람은 제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은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김 씨가 사라지고 난 뒤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답니다. 제 손에는 김 씨가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지요. 분노와 허탈감 속에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펼쳤답니다. 아까는 제대로 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첩이었지요. 첫 페이지부터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함께 수도
계량기, 교체비 복도 등 수리비 같은 명목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금액들이 기재되어 있었지요. 아파트 잡비 정산용 수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왜 이것을 외상장부 밑에 숨겨두었는지, 그리고 왜 700만 원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는지 여전히 의문이었지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답니다. 그러다 수첩의 중간쯤 다른 내용들과는 확연히 다른 글씨체와 내용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것은 김 씨의 글씨체가 아니었답니다. 훨씬 더 정갈하고 또박또박한 글씨였지요.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아파트 잡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답니다. 20XX 년 X월 X1 대표님 병원 입원 수속 20만원. 20XX 년 X월 X1 대표님 항암 치료비 1회분 300만원. 20XX 년 X월 X1 대표님 약값 50만원. 제 이름 그리고 제가 입원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던 날짜들 그리고 그 비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마치 일기처럼요.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숨이 턱 막혔지요.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손에 들린 수첩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양 저를 데우는 것 같았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제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그 글씨들을 훑었답니다. 제가 작년에 암 수술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들도 모르게 혼자서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그 병원비는 제가 전부 지불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은 제가 모르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이 수첩은 김 씨의 것이었지만이 글씨체는 분명 다른 사람의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700만 원이라는 숫자가의 수첩 속에서 제 치료비로 고스란히 채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수첩을 든 제 손은 덜덜 떨렸답니다. 제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그 수첩에 적힌 글씨는 제가 작년에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다시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답니다.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항암 치료의 날짜와 금액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대표님 항암 치료비 1회분 300만 원. 제가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감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김 씨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게다가 그 돈을 저를 위해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에 제 머리는 하얗게 변했답니다. 저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수첩의 글씨체는 김 씨의 아들 희준이의 글씨체였답니다. 희준이는 제가 아파서 힘들어할 떼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었던 아이였지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따라와서 저를 보살펴주었던 착한 아이였답니다. 그때는 단순히 제가 입주자 대표라서 신경 써주는 줄로만 알았었지요. 하지만 이 수첩에 적힌 기록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답니다. 희준이는 제가 모르게 제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있었고 그 내역을 이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돈은 바로 제가 김 씨가 빼돌렸다고 의심했던 그 700만 원이었답니다. 제 눈앞에는 그동안 김 씨에게 쏟아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7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몰아붙이고 도둑으로 취급하며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지요. 밤마다 들리던 소리들도 사실은 희준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새벽에 몰래 움직이던 소리였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게 남을 의심했는지 깨닫는 순간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저를 위해 지불한 돈이기에 저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겠지요.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저의 힘든 상황을 모른 척하며 묵묵히 저를 도와주었던 것이었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답니다. 왈칵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지요. 내가 감히 이런 사람에게 그런 모진 말들을 퍼부었다니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답니다. 김 씨의 침묵은 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깊은 배려였던 것이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낡은 경비실 바닥은 차가웠지만제 마음속의 뜨거운 후회와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제 손에 들린 수첩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못난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사람이었는지를 저는 그렇게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답니다. 경비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답니다. 제 못난 고집과 어리석은 의심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수첩 속의 글씨들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는 증거물처럼 느껴졌답니다. 제가 김 씨와 희준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들은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묵묵히 희생했는데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도둑으로 몰아붙였으니 저는 정말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답니다. 새벽녘 고요해진 경비실 복도에는 낡은 난로의 희미한 연기 냄새만이 남아있었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하늘은 옅은 푸른색과 오렌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이상한 소리들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답니다. 아니 들리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었지요. 단지 삶의 소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의 소리였을 뿐이었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밀려왔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제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무릎을 꿇은 채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답니다. 그동안 제가 이웃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고 제가 믿었던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오해를 풀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낡은 외상장부와 작은 수첩은 제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 그리고 희생과 용서에 대한 가장 처절한 교훈을 안겨주었던 것이지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그렇게 제 삶의 가장 깊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용서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저의 못난 마음이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었답니다.